교수님 그러면 방송 시작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송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삶의 질 위원장,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소화기내과의 김동욱입니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소화기암 캠페인 제2탄, 네, 건강한 소화기, 건강한 삶, 삶의 질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2탄인 삶의 질 캠페인은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앞으로 5달에 걸쳐 총 5회에 걸쳐서죠. 영양, 통증, 정신건강, 재활운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에서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꾸준히 진행해왔던 삶의 질 캠페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는 소화기암 연구, 치료 방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술 그리고 교육, 대민 홍보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삶의 질 캠페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의 병원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소화기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여러 문제로 저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삶의 질 캠페인에서는 저희 학회 이외에도 대한통증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의 비전은 소화기암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통증 완화나 정서 지원, 맞춤형 영양 지원, 실천적 운동 전략 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했던 사진을 보면 캠페인 일부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강의를 하시고요. 이게 좀 다들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이 6분을 모시고 토크쇼 형식으로 대담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가 하이라이트인데요. 2부에서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체험해보는 실제 체험과 그리고 임상 영양사분들이 직접 1대1로 맞춤 영양 상담을 하고 실제 상담 후에는 본인에게 적절한 경구 영양 보조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 이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진료받기에 좀 거북했었던 분들도 이곳에서는 함께 물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1대1 상담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가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테라리움을 체험하는 코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직접 제작하신 테라리움은 모두 집에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해서 지난 4년간 운영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학회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번에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 건강한 소화기, 건강한 삶의 코너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편에 걸쳐서 통증 완화, 그리고 영양 관리, 운동 프로그램, 정신 관리, 뭐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소화기,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 주제, 치료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 이렇게 이겨냅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부작용을 이해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대증요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20대 중반에 DNMT3A 유전자 변이로 진성적혈구 증가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사열 치료만 하고 있는데 혹시 잭2가 아닌 DNMT3A 변이가 예후가 더 나쁜가요? 젊은 나이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한 번은 무조건 걸린다면 보면 될까요? 잘 없는 유전자 변이라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첫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꼭 저희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 여쭤보고 질문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잭2에 대한 이런 유전 약제들은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DNMT3A 변이는 약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 좀 해볼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관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항암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리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와 환자별 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1세대 암세포는 1세대 암 치료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하고 분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외에도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입의 점막, 그다음에 골수 이런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은 항암요법 시에 암세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가 나왔죠.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존재하는 표적을 타겟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잭2라든지 이런 표적들을 타겟을 해서 그 표적만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과는 극대화하였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만능은 아닌 게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3세대인 면역항암제, 요즘에 면역항암제 엄청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건 자신이 가지는 면역 방식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면역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세포 그리고 구강을 포함한 위장관의 어떤 상피세포, 머리카락 세포, 그리고 정자 난자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표적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제가 타겟하는 정상 장기에 특이적인 손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일종의 그 단클론 항체라는 게 면역 글로불린 같은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어떤 그런 항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클론 항체를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발열, 오한, 발진, 소양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세포에만 표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에도 표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세포에 표적이 있게 되면 이 표적 치료제는 정상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EGFR이라는 정상적으로 피부나 위장관, 간 등에서 발현되는 이 단백질은 세툭시맙이라는 단클론 항체를 투여할 경우에 피부 발진, 오심,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표적이 되는 장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부작용의 조기 발견이 표적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매우 적지만 아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내분기계, 신경계 모든 장기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해야 다른 이상들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런 부작용들이 치료 시작 즉시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건강 상태나 치료 종류에 따라서 계속 다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마다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아유 피도 모자라는데 올 때마다 검사를 해. 이게 아니고 부작용 발생을 보다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항암요법이 끝나면 대부분 정상 세포들은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회복 시기는 항암제 종류나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폐나 신장, 심장 등에서는 영구적인 손상, 생식기관의 손상도 영구적으로 되어서 불임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은 그 약제의 투여 용량을 줄인다든지 약제를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파워 분께서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2차까지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서 치료 중단 상태입니다. 간 수치는 왜 올라가나요? 한약, 건강식품 등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원인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항암 치료 약제가 어떤 약제가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세포독성 항암제 플러스 표적 치료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서는 간의 독성을 드물지만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간세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간다. 그건 간세포가 파괴가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간의 세포들이 활성이 증가되어 있을 거라서 일단 대장암이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조금 되고 있고요. 약제 이런 것들이라면 어느 정도 약제를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단을 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CT를 다시 찍어보기도 하고 약제를 조금 쉬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 구체적인 이런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과 관련된 감염들 극복 방안, 그리고 오심 및 구토를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탈모, 피부, 손톱 변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구강 건강 및 소화기계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법, 피로와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이런 그 백혈구 감소증은 이제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항암제 투여 1-2주 후에 가장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일에 걸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요. 백혈구는 몸에서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되죠. 이제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들과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감소가 되면 입안이나 피부, 폐, 요로, 항문 이런 여러 가지 그 몸의 장기에서 감염이 발생을 해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열이 없으면 대부분 걱정이 없지만 38도 이상 열이 나면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감염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위생과 청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조금 피하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고, 꼭 감염이 위험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이러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은 상하기 쉬운 이제 날 음식, 회, 육회, 덜 익힌 계란 이런 것과 살균 처리되지 않은 유제품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모든 음식은 위생적으로 잘 익혀 드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사실 백혈구 수치를 올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피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수치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관리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 씻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알코올을 이나 비누 같은 걸 손에 충분히 묻혔으면 손을 먼저 양 바닥을 비비면서 충분히 닦고요. 그다음 이쪽 손으로 반대쪽 손등을 이렇게 문질러 주고 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문지르고 그다음에 또 깍지를 껴서 이 손톱과 손톱 사이에도 문제가 없게끔 비벼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손톱 끝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면 손에 구석구석 다른 세균이 안 묻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백혈구 감소증 극복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음식들은 되게 백혈구 생성의 필수적인 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C, 엽산,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들, 되게 뭐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병아리콩,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왜 감염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게 장에 궤양이 생기거나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장내 세균이 결국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주된 그 세균의 원천 소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카시아 님께서 아버지께서 대장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손발이 많이 부었는데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면 같은 증상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항암 약을 쓰는 종류가 틀리고 사람마다 반응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손발이 붓는 건 수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액을 계속 이제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손과 발 쪽 자체의 피부에 주로 작용을 하는 어떤 표적이 되는 EGFR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전 같은 항암제의 부작용들이 생겨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들도 계속 부작용이 적게 생기게끔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면 극복하실 수 있는 치료들일 겁니다. 다음은 오심 구토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심 구토가 사실은 환자의 그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1세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심 구토를 일으키고 있고요. 환자 한 70~80% 정도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의 원인 자체가 뇌의 중추신경계 쪽이나 아니면 위장관 점막 쪽에 직접적인 작용을 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오심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난 1시간, 길게는 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환자는 항암제를 맞고 일주일 후까지도 계속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으면 토할 것이라는 어떤 이전 경험 자체가 항암제를 투여받기 전부터 오심 구토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약을 써서 그 증상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향후의 항암 치료에서의 오심 구토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오심제의 활용은 전문적인 의사와 계속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패치, 주사제, 경구제 등의 복합요법을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24시간 전에는 항구토 패치를 미리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는 주사제로 구역을 조절을 하고 항암이 끝난 뒤에는 경구 구토 방지제를 복용을 해서 구토와 오심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심한 구토를 경험하고 나면 병원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병원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약간 미식거리는 것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토를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만약에 구토를 심하게 하신다면 수액요법이 탈수를 예방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항상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발 부종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건 사실은 이제 충분히 수분을 섭취를 하시고요. 항상 강조를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어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과 같은 뭐 어떤 미량 원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포인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차갑고 시원한 음식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같은 이런 것들이 좋고요. 새콤달콤한 이런 유자, 라임, 레몬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어 얼음으로 차갑게 해서 뭐 에이드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고요. 생강이 좀 오심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생강을 좀 다져서 쓴다든지 아니면 생강차를 마신다든지 하면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어 바람결에 실려 분께서 인제 구내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강의가 있을 거라서 구내염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암 치료 중에 흔히 경험하는 인제 탈모나 피부 건조, 손발톱 변화,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꼭 암 환자 같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제 결국은 환자한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어 모발 손상이 가장 인제 많은 모발 손상에 대한 관리가 인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항암제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모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항암 화학요법하고 한 어 1 주에서 2주 정도부터 쪼금씩 빠지기 시작하다가 2 개월 정도 되면은 가장 심해지고 그 정도에서 쪼끔 더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빠지는 건 좀 경험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 화학요법이 다 끝난 후에도 한 6 개월에서 한 12 개월은 지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두피가 자극이 되지 않으려면 피부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러운 클렌징으로 이제 머리를 감고 뜨거운 물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 차가운 물로 인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피 보호를 위해서 가발이나 모자 이런 것들을 가려 주시면 외모적으로도 좀 자신감이 붙고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할 수 있어서 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장 인제 중요하겠고요. 가발을 선택을 하실 때 좀 주의할 게 두피에 자극이 없어야 되고요. 어 또 웬만하면 좀 짧은 가발이 좋습니다. 긴 가발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니시다가 어딘가 걸려서 벗겨지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독특한 관리 방법은 냉각 모자가 있습니다. 이게 냉각 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닿는 부분에 매립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냉각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어떤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액 순환은 순환이 이래 느려지게 만들고 모낭 세포를 망가뜨리는 어떤 항암제의 영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하시는 동안 냉각 모자를 쓰고 있는다. 이것도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피부는 사실은 색이 검어지거나 외관상 문제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곳에서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말고 짧은 시간에 가볍게 샤워 정도 하시면서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발톱 위생은 사실은 그 손톱 주변에 세균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손발톱은 깨끗하게 씻고 건조를 시키고 다듬어서 적당한 길이로 너무 짧게 깎으시면 안 됩니다. 손톱 틈을 이렇게 또 다 깎아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길이로 다듬는 정도만. 꼭 자기 걸 사용하시고 공용 도구는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항암제를 정맥으로 맞다 보면 정맥염이 많이 생기고 혹시 정맥염이 심해져서 항암제가 피부로 새게 되면 피부 자체가 괴사되기 때문에 요즘은 히크만 카테터나 케모포트 같은 이런 장치들을 피부 밑에 삽입해서 이쪽으로 항암제를 대개 투여를 받게 됩니다. 자, 아까 바람결의 신녀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구강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정도와 빈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피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고 이런 세포들이 모발, 구강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구강 점막 세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헐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5에서 7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정맥 주사로 수액을 공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입원이 싫으시면 인근 의원에서 매일 정맥 영양제를 맞는 것도 아예 먹지를 못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입안의 상처가 너무 심할 때는 그쪽으로 세균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칫솔질로 계속 인제 소독처럼 해 주시고 입안에 구강청정제로 가글을 자주 해 주시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2-3주 정도 지나면 대개 구내염은 회복이 되는데 항암제 주기가 보면 1 주도 있고 2 주도 있고 1 달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1 주, 2주 만에 항암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라면 어 구내염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항암제를 또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계속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입에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약을 항암제를 중단을 해야 구내염이 좋아진다 이런 결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 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마취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강 청정제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어 좀 마취가 되니까 음식을 먹는 데 도움이 되고요. 히알루로닉산 그러니까 이런 그 궤양 부분을 얇게 점막을 도포해서 점막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궤양이 생긴 입에 구내염 있는 부위에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 놓으면 어 일시적으로는 좀 따가울 수 있지만 보호 작용이 되어서 어 뭔가 쪼끔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를 중단해야지 없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제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일단 식사는 자극성 있는 거는 좀 피하고 주로 인제 좀 시원한 거 얼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좀 낫고요. 밥은 진밥으로 변경해서 드시고요. 국이나 찌개 이런 것들은 인제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곁들여 드시면은 쪼끔 도움이 됩니다. 밥이 안 된다면은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꼭 밥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를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항암 치료 중엔 현미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그 암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거칠거칠하고 칼로리가 낮고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쌀밥이 더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고 액상류는 빨대를 이용해서 먹으면 조금 구내염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강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입 점막하고 똑같이 식도, 위, 대장 모든 쪽에 있는 점막들은 다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손상이 있게 되면 대개 설사나 이제 이런 것들로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도 나타나게 되죠. 이게 설사가 너무 심하게 하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정맥 주사로 수액을 좀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약물로 설사를 멎게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과 운동 이런 것들로 소화기계 문제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피로와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환자가 이제 겪게 되는 이런 흔한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필요 관리 전략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일단 의학적으로 보면 항암 화학요법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생성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산소 공급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 피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어지러움증, 숨이 찬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들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 비타민 이런 것들을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먹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철분제나 이런 것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혈같이 피주사를 맞는 것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충분한 휴식과 운동이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무리가 가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어 주시면 비타민 D 합성이 많아져서 이제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시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몸과 마음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피로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도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는 것이 질병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호흡, 명상, 운동 같은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완화 기술을 계속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치료에는 가장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항암 치료 부작용은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올바른 일상 대처법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11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통증, 재활, 영양, 정신건강 이런 쪽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통증을 관리를 할까? 운동은 뭘 할까? 먹는 걸 뭘 먹지?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것들로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고 치료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땅콩 인형님께서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이나 멍이 더 잘 생기나요? 네, 잘 생깁니다. 이게 백혈구나 아까 적혈구 수치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어차피 골수에서 혈소판도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졌을 때는 혈소판을 투여를 받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 때마다 피 검사를 계속해서 수치를 이렇게 선택을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니까 피 검사 많이 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덕동 그라시움 님이 질문 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같은 항암제인데도 항암제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병원마다 왜 처방이 다른가요? 병원마다 처방이 다르지는 같은 암인데도 항암제가 다르다. 병원마다 처방이 다르진 않고요. 이제 항암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1차 선택 약제, 2차 선택 약제, 3차 선택 약제 뭐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들이 첫 번째 선택해야 될 약제와 두 번째 선택해야 될 약제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에 선택되는 약제들은 첫 번째 약제를 쓴 이후에 효과가 없었을 때 쓰게 되는 약제들이라서 그렇고요. 첫 번째 선택되는 약제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여러 항암제들을 이제 많이 써봤지만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른 것에 따라서 듣는 항암제 종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췌장암이 전공이라서 췌장암 환자에서 1차로 쓰는 약이 폴피리녹스라는 4가지 항암제를 섞은 요법 아니면 젬사이타빈, 에이브락산 같은 다른 2가지 약제를 섞은 이런 요법들을 1차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문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게 어느 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폴피리녹스 같으면 이게 브라카 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폴피리녹스가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 하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뮤테이션의 변화라든지 이런 각각 환자들의 차이점에 따라서 처방이 병원마다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일락 향기님 주변 암 환자를 보니 입맛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나 약 있죠. 이제 약은 식욕을 돋궈주는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처방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입맛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암세포 자체가 어떤
사이토카인, 뭐 어떤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그런 물질들이 중추신경계나 이런 쪽에 작용을 해서 입맛이 떨어지게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어 보면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모래를 씹는 느낌이라고 이러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효과가 있다 이러면 오히려 항암 화학요법을 한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입맛이 너무 없다가 입맛이 돌아온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약이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입맛이 떨어진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식이요법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거죠. 결국은 어 항암 중에 어떤 몸에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현미를 먹고 짜지 않게 먹고 조미료를 치지 않고 뭐 이렇게 먹는 것, 먹을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어 그렇게 해서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다 이러면 짜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맛이 떨어지면 환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먹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의 밀도, 영양 밀도를 높인다 이러는데 우유 한 잔을 먹더라도 우유에 꿀을 좀 타서 아니면 우유에다 그 미숫가루 같은 이런 걸 좀 타서 뭐 아니면 우유에다 차가운 바나나 같은 걸 갈아서 좀 넣어서 먹으면 쪼끔 더 차가워지면서 먹을 수도 있고 영양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아지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볼까요? 어 운동은 정말 좋죠. 바다보다 산이 좋아니 운동이 참 좋다고 하는데 암 환자들은 피곤하니까 운동을 잘 못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가벼운 운동이죠. 스트레칭만 하면 됩니다. 쭉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요. 충분히 호흡을 쉬다가 또 스트레칭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해 주는 이것도 운동입니다. 네. 너무 운동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앉아서 하는 운동 뭐 그다음에 그 세라밴드처럼 밴드 같은 거를 잡고 밴드를 늘렸다가 10 까지 세고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들부터 마음 먹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달 둘째 주 금요일 11 시입니다. 오늘 했던 제가 가볍게 했던 이런 내용들보다 쪼끔 더 자세히 상세히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 한 4년 동안 해 왔던 삶의 질 캠페인의 노하우를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런 2 탄 건강한 삶, 건강한 소화기 이런 걸 인제 기획을 했으니까 많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삶의 질 위원장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